한국에서 제일 돈이 많은 두 회사가 당장 전기를 달라 매일 난리를 치고 있어요. 타이밍이 기가 막히다. 핵심은 정부가 에너지 섹터에 268조 원을 투자하겠다.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고정 댓글을 참고하세요. 사실 원래 오늘 녹화하는 날이 아니었습니다. 네. 근데 이건규 대표님이 긴급히 좀 나가야 될 것 같다 라고 네. 해서 격월 이건규인데 긴급 격월 이건규 시간이 됐습니다. 와주셔서 네. 고맙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사실 기억하신 분들 계시겠습니다만 이건규 대표님 지금까지 먼저 손들어서 격월 이건규 스케줄보다 더 빨리 나오신 게 두 번째입니다. 네, 두 번째. 네. 날짜 보니까 작년 9월 9월 1일, 네. 25년 9월 1일에 그때 이제 반도체의 네. 변화가 생겼을 때 네. 그때 반도체 몰빵할 걸. 아무튼. 네. 근데 오늘은 네. 어떤 이유로 찾아오셨습니까? 혹시 뭐 시장이 많이 흔들린다거나 막 그런 네. 겁니까? 뭐 시장의 변동성이 좀 크다 보니까 예. 이게 조금 다음 달에 하기에는 또 텀이 너무 긴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예. 그러니까 중간 업데이트를 한번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저희가 허준 선생님 찾아가기 전에 왕진 오신 겁니다, 여러분. 네. 예. 감사하다고 댓글이라도 좀 남겨주십시오. 일단은 변동성이 어마어마했고 오늘 7월 21일 화요일에 오후에 녹화를 하고 있는데 네. 오늘은 매수 사이드카. 네, 맞습니다. 사이드카 안 나오면 서운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차트 먼저 이제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이게 제가 제목을 이렇게 변동성이 큰 적이 있었나라고 달아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왼쪽에 보면은 26년도에 이제 코스피에서 이제 사이드카, 서킷 브레이커 발동 달력인데요. 네. 이제 검정색이 아무것도 안 나온 날이고요. 그리고 이제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매수 사이드카, 파란색은 매도 사이드카, 그리고 약간 주황 이게 누런색. 약간 노란색은 서킷 브레이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보면은 뒤로 갈수록 한 5월 특히나 이제 6월부터 좀 심해지기 시작을 했고 7월 달 같은 경우에는 1일, 6일, 9일 빼놓고는 다 매수 사이드카 아니면 매도 사이드카 아니면 서킷 브레이커 그 세 개 중에 하나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죠. 그래서 저렇게 놓고 보니까 알록달록합니다. 네, 진짜. 정말 검정색이 사라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평범한 날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왜 이렇게 변동성이 심해졌냐를 보면은 뭐 다양한 이슈들이 있기는 했지만 이제 오른쪽 밑에 이제 토스증권 거래대금 1위부터 10위를 보면은 이게 뭐 하이닉스 이제 선물 단일 종목 인버스 그리고 2등은 뭐 단일 종목 레버리지 해가지고 2배짜리 뭐 하이닉스 삼성전자 그리고 이제 2배짜리 인버스 3배짜리 2배짜리 3배짜리 이게 이제 탑 10이거든요. 거래 대금 탑 10인데 정말 좀 심하다.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레버리지가 과연 지수를 끌어내렸냐라는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레버리지가 지수를 끌어낼 수는 없거든요. 다만 레버리지는 확실히 확산시킨다. 변동폭을 확산시킨다라는 부분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떨어지는 날은 더 급격하게 떨어졌고 그래서 결국 사람들의 이제 투자 심리를 많이 훼손시킨 게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투자 심리를 이제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요 이제 공포 지수인데요. 이제 공포 지수도 보면은 거의 뭐 최저점 수준까지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시점은 약간 뭐 투기적인 성향 뭐 이런 거보다는 오히려 공포 심리가 굉장히 좀 많이 광범위하게 시장에 펼쳐져 있고 그 부분이 꽤 심각한 수준으로 지금 공포가 확산되어 있는 상태다라는 부분을 이 지표를 보면서 좀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주변에서도 다들 난리죠. 네, 그래서 이 지표만 보면은 저는 단기적으로는 좀 과매도권에 결국엔 들어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고요. 지금은 누구나 다 무섭다. 왜냐하면 공포 지수가 이렇게 마이너스 이게 심하게 이제 밑으로 떨어졌을 때는 그러니까 뭐 기관 투자자, 개인 투자자 뭐 너나 할 거 없이 그냥 경제가 다 망할 것 같고 지수는 내일도 떨어질 것 같고 엄청난 공포 심리가 만연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이런 때일수록 저는 매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힘든 건 기관 투자도 마찬가지입니까? 네, 뭐 이번에는 뭐 그냥 다 똑같이 당했고 다쳤고요. 그리고 이번에 조금 특징적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선수들이 더 많이 다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레버리지 쓰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투자하신 분들이 더 많이 상처를 받았고요. 과거에 보면 이제 개인들이 투자했다가
이게 뭐 러스컷 당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개인들의 이제 성향을 보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많이 갖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운이 뭐 좀 안타깝게도 고점에 사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조금 적절한 수준에 사서 한 40% 정도 수익이 났다가 뭐 똔똔이 됐어요. 혹은 20% 수익 났다가 지금은 20% 마이너스예요. 이런 분들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과거 보면은 이케 지수가 급락을 했을 때 개인들의 상처가 훨씬 더 컸는데 지금 상처도 있긴 하지만 그래도 과거보다는 개인들의 상처가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좀 덜하다라는 느낌은 좀 있는 것 같아요. 기존에 벌어놓은 게 있었던 사람들. 네. 근데 이제 작년에는 코스닥 중심으로 상반기까지 코스닥 중심으로 하다가 못 벌어서 네. 이제 하반기 넘어오면서부터 전릭으로 갈아탔는데 이쪽에서도 맞고 이쪽에서도 얻어맞은 사람들은 최악이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네. 단기 과매도 보면 네. 근데 이제 과거에는 이렇게 지수가 급격하게 떨어졌을 때는 개인들의 상처가 전 더 컸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에 비해서는 좀 덜 할 수 있는데 어찌됐든 상처가 크긴 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게 최근 1년간의 증시 변동률을 놓고 보면 네. 우리나라가 한 28% 빠졌더라고요. 코스피 네. 기준으로. 네. 근데 미국은 나스닥이 3대 지수 중에 제일 많이 빠졌는데 한 네. 2.7% 빠졌더라고요. 네. 한 10배 빠진 거예요. 거의 안 빠졌고요. 그리고 사실 S&P 500 지수나 뭐 이렇게 미국 지수를 보면은 상승할 때도 사실 우리나라에 비해서는 거의 오른 게 없기는 했었어요. 완만하게 가고 네. 완만하게 조정을 받지만 우리는 격하게 올랐다가 네. 격하게 떨어지고 있고. 근데 그 의심의 중심에는 역시나 AI가 있잖아요. 네. 이거부터 좀 체크를 해봐야죠. 네. 뭐 AI 관련돼서는 좀 할 말이 좀 많이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네. 제가 이 장표를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게 다양한 뭐 노이즈들 이게 뭐 전부가 아니겠지만 제가 이제 최대한 정리할 수 있는 한에서는 정리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노이즈가 될 수 있는 게 결국에는 하이퍼 스케일러 업체들 돈 없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근데 저는 요게 내년까지는 사실 프리캐시 플로우 이제 순현금 흐름 이제 관점에서는 이게 조금 어려운 건 사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다만 이게 망할 정도로 어렵냐라고 보면은 저는 그렇진 않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 차트를 보면은 이 프리캐시 플로우 이제 미국 하이퍼스케일러 업체들 이제 프리캐시 플로우를 보면은 올해하고 내년이 가장 좀 낮은 수준이고요. 네. 그리고 28년부터는 회복되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건 거의 대부분의 전망치가 거의 다 비슷해요. 근데 이제 이 중에서도 보면은 오라클 요 색깔인데 오라클이 사실 제일 어려워요. 왜냐면 오라클은 이제 4위 사업자고 좀 무리해서라도 이제 마켓쉐어를 좀 가져가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가장 무리하고 있는 건 오라클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오라클조차도 지금 현금 감안했을 때는 한 3년 정도 버틸 정도의 현금을 갖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이 회사들이 좀 망해서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은 좀 과한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올해가 가장 이제 프리캐시 플로우 측면에서는 가장 최악이고 내년부터는 그래도 약간 회복되는 국면으로 들어가고 내후년부터는 확실히 이제 하이퍼스케일러 업체들도 이제 돈을 번다 혹은 순현금 흐름이 이제 플러스로 전환됐다라는 뉴스들이 28년도에는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너무 과도하게 볼 필요는 없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근데 저걸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한 올해나 내년까지만 고통을 겪으면 그 이후부터는 네. 현금 흐름은 괜찮아진다라는 건데 네. 또 이게 IT, AI, 인프라 중심으로 투자를 받아야 되고 반도체 팔아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면 최근 한 2년치만 돈 쓰고 만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도 뒤집어서 그게 볼 아니고요.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영업 현금 흐름이 계속 늘어나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매출액에 비해서 이제 프리캐시 플로우 그러니까 이제 캐펙스 규모가 더 커진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매출액은 이제 누적적으로 증가하는데 이 부분을 좀 감안해야 되는 부분은 우리가 이제 하이퍼스케일러 업체들이 투자를 하게 되면은 데이터 센터에 투자하면은 이게 실질적으로 매출액이 발생하는 데는 한 2년 정도의 시차가 존재해요. 근데 이제 투자금 계속 늘어날 거예요. 근데 이제 매출의 규모도 늘어나는데 2년 레깅해서 늘어난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면은 지금 올해부터는 그래도 조금 매출액이 좀 의미 있게 증가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엔 시차를 두는데 28년이 되면은 투자금보다 매출액
증가하는 속도가 더 빨라지기 때문에 매출액 증가 속도만 보면은 내년 정도까지가 최고치이고요. 내년부터 캐펙스 투자 증가액 말고 증가율만 보면은 내후년부터는 낮아지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감안했을 때는 영업 현금 흐름이 좋아진다는 부분이고, 그래서 결국에는 시차가 존재하는데 그 부분은 이제 지금 갖고 있는 현금 이미 뭐 사채를 발행했든지 유상증자를 했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갖고 있는 현금 감안했을 때는 3년치 정도 이제 먹고 사는데 문제 없는 부분을 확보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 회사들이 투자를 못하거나 투자에 지장이 있거나 그런 상황은 아니다. 프리캐시플로우가 빡빡한 건 사실이지만 올해가 최악이고 내년부터 일부 회복, 그 다음부터는 플러스 구조를 감안했을 때는 투자를 뭐 돈이 없어서 투자 못한다 뭐 이런 구조는 아니다라는 부분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당장 조금 부족할 때는 조달을 하면 되고 그 이후에는 또 벌어서 투자하면 벌어서 되고 이제 투자할 수 있는 시나리오로. 구조로 내후년 정도면 선순환 구조로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장표를 많이 준비해 주셨어요. 요게 이제 핵심이고요. 네, 예. 이제 요거는 이제 좀 더 보기 쉽게 만든 장표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프리팩 캐시플로우가 이제 올해가 최악이고 내년 조금 회복 그리고 내후년부터는 쭉 좋아지는 그림이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매출액 대비했을 때 캐펙스 이제 규모를 봤을 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인데요. 27년도를 피크로 해서 28년부터는 매출액 대비했을 때 캐펙스 규모가 줄어든다. 근데 캐펙스 규모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캐펙스 비중이 줄어든다. 혹은 성장률이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표 요 넣은 부분은 저는 이것도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뭐 한 가지 또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결국에 이제 빅테크 업체들 캐펙스 줄이면은 성장 없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 감안했을 때는 이 빅테크 업체들의 캐펙스 규모가 지금까지 리딩한 건 맞지만 네. 그 후속으로 따라오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스타게이트라고 해서 이제 미국 정부에서 주도로 해서 투자하는 것들, 혹은 이제 각국 정부가 이제 투자하는 소버린 AI, 네. 그리고 중국 투자 이런 것들을 감안했을 때는 사실 이 내년의 캐펙스 규모를 보면은 빅테크 업체들 캐펙스만 볼 건 아니다. 결국에는 스타게이트나 각국 정부들이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오히려 빅테크가 캐펙스 하는 것보다 뭐 스타게이트 이제 소버레인 AI 관련된 것들을 다 더하면은 빅테크 캐펙스도 훨씬 더 커요. 국뿐만이 아니라 왜 중동 지역에서도 네. 자체 AI 한다고 하고 네. 데이터 센터 인프라도 이제 갖춘다고 하는 그런 것처럼. 네. 그리고 우리나라도 보면은 이게 데이터 센터가 아직 많이 지어지진 않았어요. 결국에는 지어져서 가동되는 거는 보통 한 29년 정도에 좀 많이 들어오게 될 것 같거든요. 네. 그 전까지는 지금 건물 짓고 있고 뭐 용수라든지 전기 끌어쓰고 있고 이런 것들 마무리된 다음에 이제 GPU라든지 디램이 들어가게 되는 구조이거든요. 그러면은 아직 끝난 게 아니다. 오히려 서버린 AI는 지금 약간 무릎 정도 느낌? 이제 스타트하는 느낌? 부분 감안했을 때는 너무 빅테크 캐펙스에만 집중할 필요는 없을 수도 있다. 오히려 그 밖에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은 더 많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빅테크만 보지 말라는 거죠. 네, 더 그러니까 큰 빅테크가 시장이 남아있다. 성장률이 좀 줄어들더라도 수요가 생각보다 많이 안 줄 수 있다. 혹은 그거보다 더 많이 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 뭐 이런 부분들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싶습니다. 뒷단에 더 큰 수요가 있다. 네, 근데 요즘 많이들 염려하는 게 앞에서도 그 빅테크들의 프리캐시플로우 그 장표 네. 이야기할 때 이야기했습니다만 과연 AI로 그러면 돈을 벌어서 지속 가능한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네, 그러면 AI 이게 돈이 되는가? 너희 돈 벌 수 있어? 그거 돈 돼? 그냥 끝없이 퍼붓기만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물음이잖아요. 네. 이어붙는 근데 이제 게. 그거는 또 제가 이제 다음 장표에 넣어놨는데요. 네. 지금 이제 이제 엔트로픽의 클로드 서비스가 뭔가 시장에 어떤 굉장히 중요한 시사점을 좀 던져준 것 같아요. 거긴 잘 벌죠. 네, 거기만 돈을 잘 벌고 있거든요. 예. 그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에는 개인 시장이 아니라 이제 기업 시장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기업들은 기꺼이 효율성만 좋아진다고 하면은 그렇죠. 돈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엔트리픽하고 오픈 AI하고 비교해 보면은 점유율만 따지면은 이제 뭐 AI 점유율만 보면은 오픈 AI가 훨씬 높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B2C 측면에서.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용자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근데 유저 측면에서 봤으면 그런데 엔트로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출액이나 이익 같은 걸 보면은 뭐 이제 오픈 AI는 2030년 돼야지 흑자 전환. 근데 엔트로픽 같은 경우에는 뭐 빠르면 2분기에 이제 흑자 전환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매출 사이즈도 보면은 이거는 지금 매출이 아니라 이제 연환산 매출이거든요. 그래서 이 규모를 보면은 오픈 AI보다 훨씬 큰 거의 두 규모를 배 갖고 가까이. 있죠. 그래서 저는 오픈 AI가 엔트로픽을 보면서 전략 수정이 좀 발생을 한 것 같아요. 요즘 좀 오픈 AI 전략이 바뀌고 있어요. 네,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엔트로픽 이제 클로드가 이제 에이전트 서비스를 내놓으면서 이게 엄청나게 반향을 일으켰던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요게 이제 보면은 12월, 2월, 4월, 5월 이렇게 보면은 이게 연환산 지금 벌어들이는 월 기준으로 봤을 때 들어오는 돈을 이제 연산했을 때 이제 연간 매출액이거든요. 보면은 제가 신기한 거 알려드릴까요? 네, 이렇게 화면 해갖고 네, 확대하면 커집니다. 아 그러네요. 신기하죠? 네. 이게 잘 안 네. 보이실까봐. 네. 그래서 보면은 이게 12월, 2월, 4월, 5월이거든요. 네. 보면은 12조에서 19조, 40조, 60조. 그래서 추정치가 네, 그러니까 훨씬 더 연간 높아지는 거예요. 계속. 지금의 월간 이제 유로 데이터를 이제 쓰는 이제 그 유로 매출액, 고객들, 유로 매출. 고객들 매출액을 감안했을 때 이걸 연환산하면은 이게 월 단위로, 그러니까 한 두 달 단위로 10조, 20조 원씩 추정치가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데이터 혹은 어마어마한 유로 서비스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게 또 재밌는 부분이 제가 이제 GPT가 이제 오픈 AI가 이걸 따라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네. 이 부분이에요. 오픈 AI가 네. 코덱스라고 하는 이제 코딩 할 수 있는 에이전트 기능을 포함된 서비스를 신규로 출시했고 그리고 이제 뭐 심층 리서치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제 워크 서비스가 또 있거든요. 코덱스 기능, 워크 기능 이렇게 있는데 이 가입자들을 보면은 뭐 코덱스 단독 가입자만 보더라도 유로 이제 고객자를 보면은 이게 월 단위가 아니거든요. 4월 7일, 4월 21일, 5월 30일. 이 며칠 단위로 300만 명, 400만 명, 500만 명 이렇게 증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코덱스랑 이제 GPT 워크까지 합했을 때는 이게 12일, 13일, 14일인데 하루 동안 100만 명씩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픈 AI가 전략을 약간 엔트로픽 따라하면서 네. 전략을 수정하면서 효과를 네. 보고 있는 거네요. 엄청 효과를 보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이 차트를 보면은 그냥 수직으로 섰죠. 유로 가입자 수가 이렇게 수직으로 쓴 상태예요. 이제 오픈 AI 그러니까 챗GPT는 그냥 공짜로 쓰는 거로 네. 보던 사람들도 이제는 네. 엔트로피 클로드처럼 네. 돈 내고 써야지 이렇게 그쵸. 돌아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부분 뭐냐면은 이게 클로드의 에이전트 기능이 서비스가 되면서 이제 데이터 트래픽이 엄청나게 증가했거든요. 작년 4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클로드도. 근데 오픈 AI, 챗GPT도 이런 이제 유로 서비스를 하면서 이제 트래픽이 엄청나게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 회사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은 이게 챗GPT 이제 채팅을 해봤자 이게 피드백을 받는 시간이 뭐 몇 초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기업들 실적 추정을 할 때 모델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이제 실적을 이제 추정을 하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변수들이 들어갈 거잖아요. 네. 뭐 환율이라든지 디램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넣고 이제 챗GPT한테 맡겨요. 그러니까 네가 모델링해서 실적 추정을 해봐라고 하면은 그게 거의 한 30분 정도 걸리거든요. 예. 30분 동안 본인이 계속 계산을 해요. 과거 수치랑 지금 데이터랑 다 감안을 해서 나오는데 30분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그 얘기는 뭐냐면은 단순 채팅이 아니라 이거를 뭔가 복잡 서비스로 들어가는 순간 그러니까 컴퓨팅 하는 네. 파워가 엄청나게 그냥 그러니까 수십 배 증가한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 30분 동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채팅을 하고 있으면 네. 여러 가지 질문을 할 수 있겠지만 네. 정말 딥다이빙을 하는 동안에는 네. 엄청난 컴퓨팅 파워를 계속 쓰고 있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클로드도 마찬가지로 내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정리해줘, 어떻게 분류해줘, 뭐 이런 것들 PPT 만들어줘 이런 것들이 그냥 단순 대답이 아니라 엄청난 워킹이 필요하다라는 거, 연산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트래픽이 이런 서비스가 활성화될수록 엄청나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점프업하게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터 센터가 놀고 이런 것들은 저는 있을 수 없다.
예전에 메타가 잠깐 발표했다가 시장에 네. 충격을 줬던 것처럼 네.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가 남아나서 빌려주는 거는 아니다라는 거. 네. 그리고 이제 메타가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은 매주 단위로 고객들이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 이거를 어떻게 우리 데이터 센터를 써도 되냐라는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그러니까 수요가 했었거든요.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수요가 엄청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메타가 이게 돈이 안 된다고 생각했으면은 외부의 임대를 안 줬을 거예요. 근데 돈이 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임대를 줬다라는 거고, 또 한 가지 부분은 저커버그 CEO가 나와가지고 내년에 컴퓨팅 파워 2배 필요하다. 우리 데이터 남아돌지 않는다라고 이미 얘기를 했고, 캐펙스 전망치도 저는 뭐 이번 달 말에 실적이 나오는데 저는 상향 조정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시장에서 나왔던 이슈들이 어떻게 보면 좀 기후 내지는 노이즈였던 것들이 그러니까 너무 많았던 것 같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데이터 센터 필요함 없는 거 아니야? 라는 부분이 저는 이 데이터를 보면은 오히려 더 필요하다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더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좀 시장이 지금 우려하는 거는 기후에 불과하다. 수요는 네. 탄탄하고 신규 서비스가 빅테크들의- 나올수록 특히나 에이전트 기능이 붙을수록 이 데이터 트래픽이 그냥 말도 안 되게 들어간다. 의심할 여지가 없다. 네. 그리고 빅테크들은 계속해서 현금 흐름이 1, 2년만 문제이고 네, 3년 올해가 치는- 가장 최악이고 내년부터는 개선이 되고 기존 투자했던 데이터 센터들이 가동률이 올라가고 있다. 이게 맨 처음부터 100% 가동률을 올릴 수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60%, 80%, 90% 이렇게 올리다가 나중에는 데이터 센터 효율화를 통해서 데이터 센터에 이제 처리할 수 있는 처리 용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하이퍼스케일러 업체들도 지금 조금씩 그런 경향들이 좀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히 과거 2년 전에 투자했던 데이터 센터들이 지금은 풀로 가동되면서 수익성이 점점 좋아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좀 보이고 있다. 우리 허준 선생님이 그 왕진까지 딱 오셔가지고 이제 일어날 수 있다고 네. 툭툭툭툭 치셨습니다. 살짝 눈 떴어요 이제. 네. 이제 그리고 일어나도 되나? 제가 네. 요것도 하나 보여드리고 네. 싶은데, 이게 최근에 이제 또 한 가지 논란이 됐던 게 네. 이제 문샷 AI, 중국 AI가 중국의 AI를 나오면서 시장 끝난 거 아니냐라는 부분이 있지만, 저는 이게 아까 이제 뭐 클로드 서비스, 이제 챗GPT, 오픈 AI 서비스 이런 거랑 또 연결되는 부분인데, 네. 우리가 딥시크에서 한번 경험을 했잖아요. 딥시크 쇼크. 예. 딥시크 쇼크가 왔다가 그냥 슬그머니 없어졌죠. 그렇죠. 결국에는 컴퓨팅 파워네. 네. 근데 이게 컴퓨팅 파워의 문제라기보다는 이 신뢰의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딥시크를 우리가 안 쓰는 이유는 그냥 신뢰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쓰는 데이터들이 모두 중국으로 넘어간다는 부분이 눈으로 확인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딥시크를 절대 쓸 수가 없는 구조가 이미 저는 고착화됐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제 중국 AI 특징이 뭐냐면은 과거 지금까지 나온 서비스를 잘 모방해요. 엄청 잘 모방해요. 그렇죠, 그렇죠. 새로운 건 없어요. 음. 그러니까 기존 걸 모방하는 구조이고, 지금부터는 이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단순 텍스트 서비스에서는 돈을 못 번다는 부분이 심지어는 오픈 AI에서 이미 보여줬다. 드러났고. 라는 부분이고요. 뭐 딥시크가 됐던 뭐 문샷이 됐던 뭐 나온다 하더라도 개인들한테 서비스 해봤자 돈이 안 돼요. 결국에는 기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기업들은 데이터를 갖고 있거든요. 심지어는 뭐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챗GPT도 못 쓰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네네. 거기다 이제 중요 정보 입력하지 말아라. 그렇죠. 그게 이제 실제로 빠져나갈 수 유출된 있으니. 부분도 예. 있고요. 그런 부분 감안했을 때는 과연 우리나라 이게 개인 시장이 아니라 결국엔 돈을 버는 건 기업 시장이다. 근데 기업 시장에서 중국 AI를 쓸 수 있냐는 거죠. 저는 그건 아주 그냥 아예 불가능하다라고 봐요. 이게 개개인 차원에서 중국 AI를 쓰는 거랑 완전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네, 완전 다르죠. 그래서 이런 부분 감안했을 때는 저는 그냥 뭐 나왔나 보다라고 생각해도 무방하다라는 부분이고요. 다시 요 차트 보면서 이야기 네. 드리면은 보면은 요게 이제 오픈 라우터라고 해가지고 네. 이제 요게 이제 어떤 서비스냐면은 이제 외부에 이제 전 세계에 있는 데이터 센터 중에서 좀 남는 데이터 혹은 제일 싼 데이터랑 AI 업체랑 이게 매칭 시켜준 플랫폼이에요. 오. 그래서 이 데이터는 약간 편향되어 있긴 해요. 음. 뭐냐면은 대형 사실 이 하이퍼스케일러 업체들은 이 서비스를 사용할 필요도 없고 네. 대형 AI 업체도 이걸 사용할 필요는 없어요. 그 부분 감안하고 그렇죠. 이제 차트를 보면요. 네. 이제 두 가지 이제 그 약간 그
함의점이 있는데 네. 첫 번째는 뭐 샤오미, 텐센트 뭐 엄청나게 많아요. 딥시크부터 해가지고 뭐 이제 이런 다양한 업체들이 있다. 그래서 문샷이 그냥 어느 순간 뿅 나온 것 같기도 하지만 이런 데이터 서비스 하는 업체들이 생각보다 꽤 많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중국과 관련된 기업들이 생각보다 꽤 많다라는 부분 한 가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데이터 이제 토큰이 미쳤다. 많이 잡아먹는. 25년도에 이 정도 수준이었는데 고기가 25년도에? 네, 25년도고 이게 26년도거든요. 몇 그러니까 이제 번이니까 좀. 미친 듯이 증가하고 있다. 토큰 많이 잡아먹는다. 예, 그래서 데이터 센터는 여전히 부족하다. 여전히 많이 지어져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차트는 중국 그러니까 AI 업체들 주가 차트거든요. 저희 주가예요? 네. 보면은 그렇게 잘 될 거면 주가가 올라야겠죠. 근데 이 회사들은 저는 못 벌 거라고 봐요. 돈을 못 벌 거라고 보고. 중국 내에서는 많이 벌겠죠? 그것도 유료화 서비스가 돼야겠죠. 근데 이제 중국에서 유료화 서비스가 저는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더 오래 걸릴 거라고 사실 봐요. 경쟁도 업체들 생각보다 많고 오히려 이제 중국 내에서 자국 내에서 경쟁 업체들 많이 있을 거고 그리고 중국은 꼭 돈을 벌어야지 사업을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정보 보조금. 네, 조금 돈을 버는 데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고 이런 것들이 앞으로도 계속 뉴스 나올 거다. 근데 그게 이제 돈을 못 버는 개인 시장에서 빡세게 싸우는 거일 뿐이지 기업 시장에서 우리가 의미 있게 얘네들이 경쟁하는 거를 저는 볼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후에 불과하거나 좀 노이즈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러니까 저도 잘 이해를 못했던 게 중국 AI 개발에 따라서 왜 우리 AI 관련주들이 그렇게 급락을 해야 하는가.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수요처가 또 커지는 걸 텐데. 그렇죠. 저도 잘 이해를 못했었는데. 근데 그걸 또 염려할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또 한 가지 이제 중국과 관련된 노이즈 말씀을 드리면은 결국에는 이제 애플이 CXMT 이제 메모리를 쓸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제 주가 영향을 줬었던 부분이 있고 결국에는 CXMT가 투자를 지속하면은 공급광이 오는 거 아니야?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보면은 이게 진짜 웃기는 얘기인데 이게 애플하고 삼성전자가 이제 연간으로 사용하는 이제 LPDDR 휴대폰용 D램 이제 용량이에요. 예. 근데 이제 내년 예정치인데 보면 AI CPU용 LPDDR 보면은 요게 이제 모바일용 D램이 그러니까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에도 들어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근데 그 소요량을 보면은 애플하고 삼성전자 더해도 이것보다 못해요. 거의 2배 이상. 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애플이 정말 나는 너희한테 받기 싫다라고 하면은 안 줘도 데이터 센터에 넣으면은 애플 물량을 빼도 될 정도예요. 그러니까 심지어는 그 정도로 애플이 그렇게 의미 있는 플레이어가 이제 아니게 됐다. 예전에는 반도체 사업부에서 휴대폰용 D램이 꽤 의미 있는 비중이었고 그 중에서도 수익성이 꽤 높은, 그러니까 뭐 괜찮은 편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체 반도체 사업부에서 휴대폰용 D램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마이너하게 축소된 부분이고 그리고 수익성이 엄청 나는 사업도 아니에요. 근데 애플이 과거 생각만 하고 이제 과거에 젖어서 과거에 이제 범용 D램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큰 어차피 손인데. 뭐 다른 애들 거 쓰면 중국 거 갖다 쓰면 돼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만 네. 지금은 완전 다르다. 데이터 센터 수요가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 그러니까 대체제가 있고 또 한 가지 부분은 중국 거를 쓰려고 하면은 2년에서 3년 정도 뒤진 제품을 써야 돼요. CXMT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 1Y 공정으로 만들었는데 지금은 뭐 1B, 1C로 가고 있기 때문에 거의 한 3년 정도 차이가 나거든요. 그러면은 발열이라든지 아니면은 데이터 이제 뭐 전력 소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애플은 중국 D램을 쓰는 순간 그냥 한 3년 정도 퇴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불가능한데 이렇게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은 결국에는 과거 생각이 좀 젖어 있다. 과거에는 이렇게 했으면은 단가를 낮출 수 있었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했겠지만 지금 환경 자체도 다르고 그리고 중국 내에서도 지금 CXMT가 중국 이제 내부만 소화하기도 힘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업체들도 외부에서 그렇죠. 수입해서 스마트폰을 막 만들고 있는데 애플로 줄 수 있는 물량도 별로 없을 뿐더러
그리고 이게 애플이 만약에 정말 중국 D램을 쓰게 되면은 중국향 애플에서 아이폰에서 그 중에서도 가장 저가형 모델 일부에만 채용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전체 시장을 흔든다? 그거는 이 시스템 구조상 과거랑 다르고 아예 불가능한 구조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애플이 징징거리는 거는 물량도 물량이고 원하는 만큼 더 구하지 못한다는 물량도 안 거랑 되고 품질도 또 안 된다. 그러니까 가격도 너무 많이 올랐다 해서 우리도 그리고 아이폰이나 아이패드 중요한 거는 올리겠다 중국 이거였고. 제품이 가격이 싸면 모르겠는데 가격도 싸지 않아요. 왜냐면은 비춰진 제품인데도. 왜냐면 이제 수율이 많이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 그러니까 수율이 지금 한 50% 정도로 바라보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뭐 국산 그러니까 뭐 다른 이제 D램 3사에 비해서 원가가 거의 뭐 한 1.7배 정도는 더 높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가가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원가율 싸게 팔 수가 측면에서 없어요. 보면 중국 업체들이 불리하니까 네, 싸게 그렇기 때문에 팔 수도 없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중국 반도체 가격하고 글로벌 3사 가격하고 큰 차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 제품이 더 싸지도 않아요. 애플 입장에서는 중국 업체를 선택하더라도 별로 이득 볼 게 없는 물량도 그렇고 아무것도 가격도 없다. 그렇고. 네, 제가 볼 때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그거예요. 이 손님 딴 데 알아보고 오셨어요? 그 가시려면 가세요. 저는 그냥 내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냥 근데 나가라. 그 물량 AI 서버용 LPDDR로 돌려도 훨씬 네. 돈 된다. 네, 그게 차라리 돈 더 된다. 음,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업체가 네. 결국에는 이게 스마트폰이 아니라 결국에는 데이터 센터나 아니면 HBM을 만들면 어떻게? 라는 부분하고도 결국엔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HBM 따라오면 어떡해? 이거. 네. 근데 이제 그건 아직 시간이 좀 그 걸리죠. 부분도 저는 약간 이게 스마트폰용 D램하고 좀 거의 비슷한 느낌이에요. 이게 만든다고 하더라도 지금 목표 상용화 시점이 27년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때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고요. 어떤 뭐 HBM HBM이 3? HBM3를 만든다는 네. 건데 근데 이제 그것도 지금 수율이 지금 한 35% 정도로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개선이 되려면은 뭔가 새로운 걸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네. 특히나 반도체 장비들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반도체 장비 수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27년이라고 해서 뭐가 달라질 게 있을까? 이게 반도체 장비가 안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 감안했을 때는 27년에 만들기도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근데 27년이 되면 어떻게 되냐? 다른 애들은 HBM4, HBM4E가 이제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은 이것도 3년 차이가 나요. 그러면은 이 검증이 안 된 중국 HBM을 쓸 수 있냐를 보면은 물론 중국의 일부 데이터 센터에 들어갈 수 있겠죠. 중국에선 써주겠죠. 근데 지금은 워낙 쇼티지인 상태이기 때문에 그 반도체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시장을 뒤집을 수 있을 정도의 힘은 저는 없을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 D램 나오면 어떻게? 이것도 약간 막연하다. 좀 디테일하게 보면은 상당히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건 100%는 아닌 부분이 중국이 갑자기 수율이 70% 80% 갔다. 이게 만약에 확인이 되면은 조금 괴로울 수는 있어요. 근데 현재로서는 쉽진 않아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중국이 HBM3에 성공을 했다면 우리는 HBM 현재가 4니까 4E 가고 있을 거고 지금은 또 그 차세대로 3E가 제일 많이 쓰이고 있긴 하고요. 그렇죠. 4가 나오긴 해도 이제 내년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는 그 사이에 또 더 앞서가게 될 테고. 근데 이제 만약에 HBM3를 만든다고 하더라도 HBM4부터는 난이도가 또 훨씬 올라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따라오기가 쉽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게 현실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시장의 온갖 오해, 노이즈들 싹 다 모아서 네. 거의 해명 방송 대신해 주시는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차트도 보여드리면은 예. HBM4가 이렇게 될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이 어떤 거예요? 공급은 네. 굉장히 제한적인 가운데 수요는 지금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D램팩 공급 계획을 제가 자주 보여드렸었죠. 26년, 27년도, 28년도 보면은 굉장히 좀 제한적이고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기존 공장을 전환 투자를 하게 되면은 오히려 캐파를 줄이는 효과가 나와요. 왜냐하면 HBM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이제 칩을 여러 단계 이제 쌓아가지고 칩을 만드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시간이 이제 팹에서 머무는 시간이 한 3-4배 정도 더 길어진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러면은 기존 팹을 HBM 공장으로 돌리면은 그냥 캐파가 로스가 발생을 해요. 그렇죠. 그래서 신규로 짓는다고 하더라도 기존 캐파에 로스 발생하는 부분 감안했을 때는 전체적인 캐파가 그렇게 늘어나는 게 없다. HBM 캐파 같은 경우에는 공급이 빠르게 늘 수도 없다. 공급이 빠르게 늘 수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뭐 호남이라든지 뭐 용인이라든지 이런 쪽에 신규 팹을 짓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지금 공장이 들어서려고 하면은 전력도 들어가야 되고 용수도 물이 또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확보가 안 된 상태예요. 음. 그래서 그거 감안했을 때는 그거 확보하는데 예를 들어서 2, 3년 걸리면 결국엔 우리가 신규 팹을 확인하는 데는 적어도 2030년 지나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2030년? 그게 용인이요? 아니면 호남 기준? 호남은 더 오래 걸릴 것 같고요. 용인도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물론 거기도 이제 순차적으로 가기는 네. 하겠습니다만. 그래서 하이닉스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저는 뭐 반도체 장비 수급부터 해가지고 전력 그리고 물 공급 문제 감안했을 때는 생각보다 공급이 꽤 오래 걸릴 수 있다. 근데 중국에서 나오기도 힘들다라는 부분 감안했을 때는 사실 공급이 확실히 계속 딸린다라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부족해지는 이유가 결국에는 D램 탑재량이 네. 계속해서 올라간다는 부분이에요. D램 탑재량. 네, 그래서 이제 300기가에서 뭐 1000기가 이런 수준으로 계속 이제 올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감안했을 때 수요는 가파르게 올라가는데 공급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가장 중요하게 봤던 포인트 중에 하나가 HBM은 이제 연간 계약을 하게 되는데 그게 보통 3분기 때 연간 계약이 되고 1월부터 12월까지 가격이 어느 정도 픽스가 되는 네.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범용 D램 같은 경우에는 두세 배 지금 오른 상태인데 HBM 가격은 거의 오르지 못했다라는 부분이죠. 아하. 그런 부분 감안했을 때는 내년부터 HBM 가격이 다시 2배 이상 상승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차트가 이 부분인데 DDR5의 이제 그 현물가 추이를 보면은 만약에 진짜 공급이 만약에 많아지고 수요가 준다, 캐펙스 안 된다라고 하면은 D램 가격 빠져야 되잖아요. 최근에 또 현물 가격 올라가고 있죠. 네, 그래서 현물 가격 오히려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특히나 이제 서버 D램 현물가 같은 경우에는 7월 중순부터 다시 급격하게 쭉 뿜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런 부분 감안했을 때는 생각보다 수요 엄청 강하다. 그리고 공급 못 나온다라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물가는 이제 생각보다 더 빠르게 강하게 상승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 감안했을 때는 저는 3분기 D램 가격도 서프라이즈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3분기 D램 가격이요. 네, 고정 거래 가격. 그 시장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2분기 대비 3분기도 몇십 % 인상 뭐 전망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그 이상으로도 서프라이즈 나올 수도 있다. 그러게요. 그러니까 사실 요거는 얼마 전에 최태원 회장도 이야기를 한 게 거의 뭐 고객사가 아비규환 상태다라고까지 표현할 정도로. 네, 특히나 이제 HBM 같은 경우에는 내년 수요가 2배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럼 빠진 거는 주가뿐인 겁니까? 주가만 저는 빠졌다고 보는데. 살도 좀 빠졌고 많은 분들의 마음이 네. 좀 빠지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리고 싶은 요 장표가 중요한 게 이제 마지막 장표거든요. 경우에서 그 월드컵 때문에 이런 것도 이건 유행해가지고. 너무 이제 좀 밑에 있게 잘 만든 것 같아요. 하이닉스가 다시 300만 원 가려면은 뭐가 돼야 되냐. 예. 근데 이제 월드컵은 저는 사실 안 된다고 봤거든요. 그러니까 경우에서 다 이렇게 했는데 다 안 될 것 같아. 봤을 때. 근데 이거는 꽤 될 것 같은데. 이거 9개 다 빙고 다 돼야 되는 겁니까? 다 안 돼도 되죠. 다 안 돼도 되는데요. 중요한 거는 일단은 첫 번째 나오는 부분이 구글 실적 발표가 될 것 같아요. 네. 9월 23일 날 구글 실적 발표가 되면서 하이퍼스케일러 업체들이 캐펙스 전망치가 나올 거거든요. 근데 그게 유지가 되거나 상승하는 부분을 확인을 하면은 그래도 조금 안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실적은 구글하고 그리고 이제 메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아마존 실적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23일부터 31일까지 쭉 거의 한 주에서 2주 사이에 몰려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확인하고 가면은 그래도 시장이 그래도 지금보다는 불안감을 조금 낮출 수 있지 않을까 정도의 생각은 좀 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좀 눈여겨보고 관심 있게 좀 지켜보자라는 부분 첫 번째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타임라인으로 봤을 때 7월의 중요한 이벤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8월 경에는
이제 3분기 이제 고정 가격이 얼마다, 인상폭이 얼마다라는 부분이 나오게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8월 달은 결국엔 3분기 디램 가격이 시장이 기대했던 것보다 더 강한지 약한지 혹은 유지인지 뭐 이런 부분들을 확인 가능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9월이 됐을 때는 내년에 HBM 단가가 나오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얼마 정도 오를 것 같다는 기대치가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7월, 8월, 9월에 어떤 데이터들이 나오면은 전체적인 그림을 다시 그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저는 이 세 가지의 어떤 스텝들이 다 저는 시장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더 양호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많이 우려했던 게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AI로 인한 전방 시장의 수요라든지 성장에 대해서는 이견은 없는데, 근데 이렇게 높은 가격이 얼마나 이어질 수 있을 것이냐? 예를 들어서 영업이익률, 네. OP 마진이 70%, GP 마진이 80%, 이게 과연 네.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 것이냐? 그게 또 피크아웃을 하고 또 거기에다가 성장이 아니라 성장세가 좀 둔화되면 주가는 먼저 꺾이지 않겠느냐, 이 염려가 계속 겹쳤던 거잖아요. 요건 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과거에 보면은 이제 OP 마진이 꺾이는 순간 주가가 꺾였다라는 부분이 과거 데이터를 보고 얘기하는 건데 저는 그거는 이제 과거 얘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은 조금 다르게 봐야 된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과거에는 OP 마진이 꺾이는 순간 묘하게도 디램 가격도 꺾였고 실적도 다운사이클로 드라마틱하게 꺾였어요. 그러니까 다운 사이클로 그냥 가버리면서 그냥 머지않아 직행을 적자. 했죠. 네. 그냥 바로 다운사이클로 가면서 직행을 했는데 지금은 사실 뭐 LTA 계약이나 SCA 계약을 통해서 장기 거래 계약을 했고 그리고 하단을 막는 구조 그리고 지금은 뭐 하반기 때 보수적으로 보는 분들은 뭐 가격까지 디램 가격도 빠진다고 했지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은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 감안했을 때 OP 마진 자체는 일부 약간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을 뭐 LTA 계약이 많아지면은 뭐 당연히 뭐 장기 계약이면 조금 깎아줘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럴 가능성은 열어놓고 보긴 해야 된다. 다만 그거 자체가 업황의 둔화라든지 업황이 꺾이는 걸 의미하지 않고 오히려 이 업이 장기적으로 갈 수 있는 토대가 마련이 되고 장기 그림을 그리는 과정에서 나오는 뭐 일부 현상 내지는 노이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저는 부정적으로 과거 보면은 부정적이었다. 하지만 지금 바라보는 부분은 그렇게 해서 이게 꺾일 것도 아니고 OP 마진이 일부 다운된다고 하더라도 절대적인 이익 수준은 계속해서 올라가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단순 한 가지 지표로 보는 게 맞나? OP 마진 꺾이면 주가 꺾인다? 저는 그거는 매우 약간 좀 비하게 좀 가깝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더 장기 그림으로 가는 그림에 초입이 있는 부분이고 저는 멀티플의 재평가 요소라고 오히려 생각해요. 이익의 안정성이 올라가는 걸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이익은 내년이나 후년까지도 계단식으로 증가한다. 그러니까 AI가 없던 시절, HBM이 없던 시절과는 확실히 좀 구분을 해서 봐야 하는데 네. 이게 업종의 속성이 달라진다라는 게 아직 잘 적응이 또 안 되는 거고 주가는 과연 그걸 반영을 하면서 이 달라지는 속성을 또 같이 반영해 나갈 수 있을 것이냐, 이걸 또 이제 고민해 나가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쪽은 이제 대표님도 긍정적으로 보시는 거고. 이거는 저는 좀 패러다임이 좀 바뀌었다. 과거의 패러다임으로 이걸 평가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장기 그림으로 가는 오히려 좋은 그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설명은 이걸로는 이제 끝나셨죠? 네. 제가 좀 질문을 좀 더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제가. 네. 아니 근데 이제 오늘도 시장이 반등을 합니다. 네. 코스피가 한 올라봐야 사실 뭐 6,800선이긴 한데 한 4.7% 현재도 오르고 있고. 근데 또 이제 그런 고민들이 또 있는 거죠. 그럼 올라갈 때 또 전리기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또 다 빨아들이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누군가에겐 기대, 누군가에겐 걱정, 상황에 따라서. 이거는 물론 이것도 예측이 되는 영역은 아닙니다만. 네. 근데 이제 아까 서두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이게 소수 종목의 어떤 쏠림 현상이 지금 오히려 더 강화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현상은 저는 최근 들어서 이제 하이닉스나 이제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IT 빠진 폭이 더 컸기 때문에 네. 저는 이거를 메이크업 과정에서도 가장 빨리 오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오르는 게 맞다고요? 이게 많이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기 때문에 네. 시장이 반등이 나오면은 그 많이 빠졌던 게 더 많이 오르는 게
그러니까 회복 속도가 더 빠른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하기 전익도 때문에 뭐 한 30% 빠졌으니까. 네. 그래서 오히려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더 이게 탄력 있게 움직이는 게 맞지 않나? 왜냐면은 글로벌하게 봤을 때 이제 아이디어 훼손이라는 부분이 사실 뭐 화장품의 변화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뭐 조선의 변화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아무 업종에도 변화는 없었어요. 그냥 IT를 보는 시각만 좀 바뀌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 시각이 다시 좀 되돌려진다라고 하면은 IT 중심으로 먼저 반등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조금 이건 뭐 장점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이닉스 ADR이 상장이 됐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ADR을 기초 자산으로 한 ETF들이 또 레버리지 상품 비롯해가지고 그렇죠. 엄청나게 많이 생기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이런 우려들이 조금만 잠잠해지면은 한국 본주도 그렇지만 ADR 가격이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더 세게 올라갈 수 있다.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프리미엄이 이제 과도하게 좀 형성될 수 있는 부분이 존재하는 게 지금은 이제 본주를 ADR로 바꾸지 못하는데 네. 이번 달 말이 되면은 이제 하이닉스를 가져다가 이거 ADR로 바꿔주세요라고 하면은 ADR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결국엔 아비트리지가 발생한다는 얘기고. 차익 거래가 가능해진다. 그러면은 과거에 보면은 대부분 그 바꾸기 되게 애매한 구간이 프리미엄이 한 15% 정도거든요. 예. 그 이상 되면은 예를 들어서 35%야, 50%야. 그러면은 외국계 자본들이 헤지펀드들이 한국 SK하이닉스 살려고 엄청 노력할 거예요. 그만큼 벌어지면 더 벌어지면.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ADR이 만약에 상승하게 되면은 하이닉스도 결국에는 거기에 따라갈 수밖에 없다. 프리미엄이 축소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그 본주를 사서 ADR로 교환을 하려면 누군가는 네. 저쪽에서 ADR을 또 다시 본주랑 바꾸려는 수요가 있어야 된다 하더라고요. 왜냐면 ADR을 계속해서 찍어낼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근데 그거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ADR을 이제 한국 본주로 만약에 바꾸면은 ADR이 소각되는 구조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 본주를 ADR로 바꾸고 싶으면은 발행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도 체크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버전은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네, 르네상스 자산운용에서도 그런 식의 차익 거래를 한번 돈이 좀 많아야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차익 거래라는 부분이 사실 이제 차입까지 일으켜가지고 엄청나게 레버리지를 써서 그 중간에 그 갭이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그 먹을 수 있는 이 폭을 스프레드를 극대화시켜서 먹는 게 사실 차익 거래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본주만으로 거래하기에는 그 또 우리는 또 달러를 또 원화로 바꾸는 과정에서 또 수수료도 발생을 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을 또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그렇게 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외국계 투자자라고 하면은 그게 훨씬 더 쉬워 보일 것 같아요. 또 요 측면에서도 한번 여쭤볼게요. 사실 그 반도체에만 빠진 게 아니라 AI 관련 인프라 기업들, 뭐 에너지라든지 전력기기라든지 뭐 기판이라든지 다 같이 네. 빠졌거든요. 네, 근데 미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뭐 키옥시아 반도막 난 것도 그렇고 샌디스크도 그렇고 미국의 에너지 관련 주식들도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AI 관련주가 상대적으로 더 빠졌어요. 네, S&P 500이나 나스닥 100이라는 지수보다. 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AI 주변주들. 저는 지금 다 사야 된다고 사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시면은 리스크 관리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오히려 지금 앞으로 리스크 관리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어보시면은 저는 지금은 상향 리스크가 더 큰 상황으로 보입니다라고 얘기를 드리거든요. 못 사면 그냥 놔두고 올라가 버리는 네, 리스크. 네. 그래서 그냥 저는 그때 이제 9월 달에 IT 뭐든 사라. 관계없이 오를 거다라고 얘기했듯이 예. 저는 지금도 약간 비슷한 느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도체 장비를 사도 되고 전력기기를 사도 되고 그냥 약간의 취향의 문제일 뿐이지 결국에는 방향성 자체는 저는 비슷할 거라고 보고 있어서 뭘 사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 말씀하신 그 카테고리들은 다 전 다 좋게 보고 있어요. MLCC도요. 다 좋게 보고 있어요. 근데 참 MLCC 이런 것도 격하게 빠지다 보니까 네. 거기 물려 있으신 분들 많다고 또 한동안 그 오름폭이 훨씬 더 컸잖아요. 저기. 네. 근데 저는 반등할 때는
빨리 빠진 게 더 빨리 오를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어. 기본적으로. 근데 이거는 그러면 AI 관련주면 그러한데 네. 그러니까 수급이 저쪽으로 쫙 빨려 들어가면서 이른바 블랙홀 효과로 모든 걸 잃어버린 주식들이 네. 좀 있지 않습니까? 네. 조선방산도 그렇고 막.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좀 최근 조정 사이에서 좀 덜 떨어지거나 뭐 특히나 이제 화장품 이런 것들은 오른 종목들도 있어서 그런 것들이 떨어질 때 수혜를 봤다고 하면은 오를 때는 상대적으로 덜 오르는 게 맞을 것 같기는 해요. 포트 구성은 그래도 우리가 힘든 6, 7월을 지나면서 좀 올해 상반기랑은 어떻게 좀 달라져야 한다고 보세요? 아니면 다시 회귀해야 된다고 보세요? 근데 이거는 투자자의 성향이라든지 아니면은 자금의 성격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감안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공격 포지션을 60% 그리고 방어 포지션을 40으로 가고 싶다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은행이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뭐 조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방어적인 포트폴리오 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비중은 투자자의 성향이라든지 뭐 장을 보는 관점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절대적으로 맞는 포트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조선 화장품하고 금융 뭐 은행 뭐 이런 것들 이런 게 네. 수비수 포지션이에요. 저는 지금은. 방어 포지션으로 보고 있고요. 아까 그 ETF 뭐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 ADR을 기초 자산으로 하는 레버리지 ETF들 뭐 해외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상장 이후에 네. 아까도 보여주셨던 사이드카 뭐 서킷 브레이커 난리가 났고 네. 근데 이거는 뭐 기본 예탁금도 사실은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큰 영향이 네. 없을 것 같고 그것도 뭐 8월 5일부터 적용된다고 하고 네. 그러면 이걸로 인한 레버리지 ETF로 인한 변동성이나 이 영향은 어떻게 계속 안고 갈 수밖에 없다고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안고 가야 되고요. 오히려 뭐 하이닉스 ADR ETF 상품들이 더 많이 들어갈수록 더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안고 가야 되는 부분이고 다만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이 상품이 상당히 리스키하거나 돈을 벌기가 만만치 않다라는 거를 결국에는 개인들이 좀 느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겪어봐요. 이 투자하시는 분들이 사실 기관 투자자가 아니에요. 대부분 개인이거든요. 그러면은 개인들이 이 레버리지 상품에 대한 투자를 줄이지 않는 이상은 줄어들 수가 없어요. 근데 언제 줄어드냐? 결국에는 자정작용. 내가 이걸로 투자를 해봤더니 안 되더라. 안 되더라라는 걸 좀 느껴봐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이게 장기 투자 상품은 아니거든요. 레버리지 상품이. 그러니까 전닉 주가가 빠지고 있는데 오히려 인버스도 거의 반토막 나고. 네. 그래서 저는 이게 생긴 지 얼마 안 돼서 오히려 더 많이 쏠린 것 같고요. 시간이 지나면은 그래도 조금 지금보다는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금융투자교육원 홈페이지에서 2시간 뭐 교육을 받아도 그거는 본인이 의미는 없죠. 되어봐야 이게 뜨거운 줄 안다. 네. 라고 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저도 되어봤거든요. 네. 안 되더라고요. 그래야지 저는 줄 것 같아요. 왜 그 타짜에서 고니가 네. 손가락을 잘리려다 실패하지 않습니까? 네. 안 자르지 않습니까? 네. 근데 레버리지 ETF가 그럴 것 같아서 저는 좀 걱정이 들어요. 근데 다시는 좀 안 해야지 하는데 막 예를 들어서 급격히 네. 반도체 급격히 막 반등을 해. 음. 그리고 역시 레버리지지 또 막 그러지 않을까. 저만 근데 그렇습니까, 그거를 여러분? 몇 번 반복하면은 그냥 계좌가 살살 녹아요. 그러니까. 예, 그거를 계속 할 수는 없을 거예요. 지금처럼 계속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죠. 아무튼 여러분도 현명하게 투자하시길 바란다고 저는 저 스스로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항상 오실 때마다 여쭤봅니다만 저희 또 다른 환자가 누워 있거든요. 네. 코스닥이라는 환자가 7월 초에 네. 코스닥 30주년 네. 뭐 막 당국에서 행사를 했다고 하는데 30년 전에 1000이었던 게 지금은 700입니다. 네. 어떻게 저 환자는 그냥 누워있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살아나겠습니까? 빈맥이라고도 어떻게 뜁니까?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주가 하락 폭이 코스닥이 더 컸었기 때문에 과매도 상태에 있는 건 확실히 맞다라는 생각은 좀 드는 것 같고요. 근데 과매도에서 네. 과매도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고는 있죠. 근데 지금 정도면은 그래도 매수해볼 만한 가격대는 충분히 온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뭐 하반기 때 이제 코스닥 승급제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승급제가 돼서 이제 뭐 좀 상위 레벨로 올라가는 종목들이 한 70종목에서 100종목 정도가 될 텐데, 정부에서 밀고 있는 정책 자금들의 집행이 하반기로 예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자금들이 코스닥에도 결국에는 돈이 들어가게 될 것 같거든요. 그러면 저는 시차의 문제일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시간의 문제. 시간이 지나면은 하반기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10월, 9월, 10월 정도 되면은 본격적으로 돈이 풀리기 시작을 하고, 그때는 조금 더 이제 좀 콤팩트한 업체들, 그러니까 콤팩트 몇 개의 업체들이 또 소수 종목들이 또 수혜를 보는 현상을 우리가 또 발견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수 종목, 그러니까 괜찮은 소수 종목한테 이제 쏠리게 될 것 같거든요. 거기 있어도. 네. 그러면은 조금 어정찐 애들은 그때 돼도 오르지 않을 것 같아요. 애매한 애들은 안 오르는 종목은 네, 안 오른다. 안 오를 것 같고, 그래도 그 약간 1등급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 프리미엄 등급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은 확실히 주가가 오를 만한 여지는 존재한다라고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현재까지로서는 코스닥 중에서도 그래도 좀 우량하게 우리가 대표 지수로 투자할 수 있는 게 코스닥 150인데 네, 그 안에서도 하나씩 막 큰 스크래치가 나는 대형주들이 나와요. 코스닥 내에서도. 네. 뭐 최근에는 코오롱 티슈진이 그러했고 네, 삼청당 제약도 무슨 하한가 같다 상한가 같다 뭐. 또 저기 뭐야 에코프로 쪽은 뭐 유상증자 이슈도 네. 있고 해서 참 어렵기는 합니다만, 근데 또 항상 이건규 대표님이 말씀해 주시듯이 뭐 바이오도 그렇고 코스닥은 지수보다는 뭐 사실은 개별 종목이 종목. 제일 중요하고요. 네. 그렇죠. 오늘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 8월호가 원래 예정이 돼 있었는데 네, 그건 예정대로 하면 됩니까? 그거는 또 할 거 다 좀, 하셨나요? 네, 상황을 좀 봐서 음, 네, 결정을 하시죠. 왜냐하면은 네. 또 너무 짧아서. 예. 네, 제 욕심 같아서는 네, 월간 이건규로 또 가고도 싶기 때문에 네. 개월 이건규. 네. 그러면 저희는 그럼 한 9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네, 되겠어요? 일단은 9월로 네. 예상을 하고 네네. 그 날짜는 좀 땡겨보는 걸로 봐서 하면 될 것 감사합니다.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해서 오늘은 우리 찾아가기 전에 왕진을 와주신 주식계의 허준 선생님 오늘도 맥을 잘 짚어주셨고요. 르네상스 자산운용입니다. 이건규 대표님 만나시려면 르네상스 자산운용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이건규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했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